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모빌리티 인문학 연구원 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천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은 한국 문학 속의 데이트 코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님과 함께한 장소들 시즌 1입니다. 표지만 보면 그럴듯하죠? 저도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님과 함께한 장소들, 데이트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우리 근대 소설에 인천항이 아주 자주 등장하거든요. 되게 어떤 의미로 등장할까를 살펴보다가 떠올린 주제입니다. 자, 인천 일제강점기. 저희 모빌리티 연구원인데 그렇다면 뭔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저희는 일단 경성에서 인천까지 데이트 코스를 잡았을 때 되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떤 것들을 상상하는지, 왜 굳이 인천으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데이트. 언제 데이트를 해봤는지 저는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슬픈 얘기네요. 자, 그 데이트. 우리가 사전적인 정의를 내려보면 이성끼리 교제를 위하여 만나는 일 또는 그러기로 한 약속. 이게 데이트죠. 로맨틱 미팅이라고도 되어 있네요. 예. 데이트가 늘 로맨틱한 것만은 아닐 텐데 어쨌든 사전을 찾아보니까 저렇게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밑에 있는 건 제가 데이트를 나름대로 정의해 본 건데 남녀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데이트 폭력이죠. 남녀가 동의하에 뚜렷한 혹은 막연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장소로 이동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데이트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데이트할 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반드시 그녀의 손을 잡고야 말겠어. 이런 목표를 가지든지 오늘은 반드시 그 맛집에 가서 같이 맛있는 걸 먹고 사진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야지 라는 목표를 가지거나 아니면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약간 달뜨기도 하고요.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 데이트는 집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할 수도 있죠. 집에서 내가 혼자 할 수 없죠. 연인이 와야죠. 그 연인이 우리 집으로, 내가 그 연인의 집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종의 데이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천에서 데이트할 겁니다. 인천으로 가볼 셈입니다. 자, 인천이라는 공간. 우리가 그 공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쓰는데 대개 공간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경험과 무관한 물리적인 의미로 그냥 공간이라고 쓰는 거예요. 장소는 거기에 좀 더 인간이 그 공간에서 무언가를 경험하고 그거를 내화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공간, 우리가 장소라고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 어떤 공간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 사람이 어떤 경험에 영향을 미치거나 어떤 기억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하는 그 장소일 텐데 공간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장소성이라고도 부르고요. 하이데거는 장소의 어원적 의미는 창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끝은 창의 모든 것이 합류하는 지점. 우리가 아주 긴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짧은 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창의 가장 포인트는 어디죠? 이 창을 잡고 있는 이 손잡이가 아니라 저 끝에 있는 저 꼭지점, 그 절정, 그 부분이 결국은 장소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의 의미는 거기에 집중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그 가브리엘 마르셀은 개인은 자신의 장소와 별개가 아니다. 그가 바로 장소이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장소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오랫동안 거주했던 집, 정든 고향, 반복해서 걷던 거리 등에 대한 감각과 애착은 여러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개인의 정체성과 문화적인 정체성 그리고 안정감의 근원이다. 이를 장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게 늘 안정감의 근원이고 낭만적인 기억으로 소환되는 것만은 아니죠. 또 지금은 21세기 지금은 그렇게 안주하고 어딘가에 붙박이로 있는 것이 가능한 사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빌리티의 고도화로 장소성은 점차 상실되어 갔고요. 여러 경로를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세계화는
도시들을 비슷하게 보이게 만들고 특별한 장소의 의미와 감각을 만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거기에 맛집도 찾아보고 가봐야 할 곳도 다 찾아봅니다. 찾아보고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뭔가 변화되고 얻는 것. 이제 여행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여행은 그런 거였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고요. 여행은 다 알고 가는 겁니다. 다 알고 가서 와 진짜 맛있네. 맛있다고 그러더니 맛있네. 와 멋지다고 그러더니 멋있네. 멋지다고 그랬는데 나는 별로네.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모빌리티는 이동성과 유동성 이제는 그런 사회입니다. 예전과 같이 늘 안정감의 근원으로 어떤 곳에 붙박이로 있는 것 그것만이 가능한 사회는 이제 아닌 듯 싶습니다. 아토포스라는 말은 장소성과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그 롤랑 바르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토포스는 그런 겁니다. 어떤 장소에 고정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장소성과는 다른 거죠. 정체를 알 수 없는 것, 특정 지을 수 없는 것. 이게 장소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아토포스라는 개념을 쓰는데 롤랑 바르트는 자기의 저작에서 아토포스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대상은 어떤 것으로도 분류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아토포스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멋진 얘기 아닙니까?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고정되지 않은 것, 정체를 알 수 없는 것, 특정 지을 수 없는 것. 우리가 분류할 수 있죠. 다 이렇게 그 카테고리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분류할 수 있죠. 그렇죠? 뭐 그 계층별로 분류할 수 있고 계급별로 분류할 수 있고요. 뭐 지역별로, 학력별로 다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뭐가 좋아? 또 이유를 달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건 너밖에 없어. 분류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은 진짜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장소성을 가진다기보다는 안정된 무엇이라기보다는 아토포스와 같이 어떤 곳에도 분류될 수 없는 그 혹은 그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를 옆에 두고 계신가요? 자, 아까 공간은 물리적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장소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문학에서의 공간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물리적인 의미로만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학에서의 공간은 사건이 벌어지고 등장인물이 행동을 하는 실제 현실 공간입니다. 우리가 문학 공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건은 뭐야? 사건은 상태가 변화의 과정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상태가 변화의 과정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행동의 연속과 변화 혹은 인물이나 상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행위들의 결합. 이게 사건입니다. 인물에 가해진 어떤 시간의 작동.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변화가 머릿속에서만 일어날 수도 있죠. 그걸 우리가 소설 기법에서 의식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의 소설들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친구들끼리 이렇게 일상에서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야, 쟤는 맥락이 없어. 지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해. 재미없는 겁니다. 소통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일단 누구도 거기에 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품을 읽는 건 재미있는 작품은 그 안에 그 사건들이 그 인물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 인물들이 어떤 변화 속에서 그 배경 안에서 공간 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걸 엿보는 재미가 소설을 읽는 재미인 듯 싶은데 그러면 실제 현실 공간은 뭐야? 허구적 공간. 소설은 허구적 공간이죠. 어디를 잡든 허구적 공간입니다. 작가가 창조해낸 실제 하는 공간이어도 작가가 끌어와서 소설 속에 넣는 순간 허구적 공간인데 그 허구적 공간의 모형, 실체가 존재하지만 서사에 투영되면서 굴절되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공간도 누군가는 되게 아주 따뜻하고 온화한 공간으로 느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너무 메마르고 위축되고 그런 공간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작가가 그 공간, 실제 하는 공간을 어떻게 의미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실체가 존재하지만 서사에 투영되면서 굴절되는 공간을 우리가 문학에서의 공간으로 부릅니다. 자, 그럼 한국 근대 소설 속에서 인천,
경성에서 인천으로 갈 건데 주로 어떤 모습으로 인천이 그려지고 있는지, 인천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일제시대 때 경성에서 지금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버스 개통도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중간에 부천도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뭐 부천도 있고 부평도 있고 주안, 인천 항이네요. 인천이고요. 여기가 서울에서 출발합니다. 노량진에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루에 7번 왕복한답니다. 그러니까 버스도 뭐 늘 이렇게 기다리면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7번 정도 버스를 타고 인천까지 갈 수 있는, 이쪽은 시흥이네요. 갈 수 있는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갈까요? 기차를 타고 갑시다. 이거는 그 당시에 나오는 조선의 철도라는 그 일제 총독부가 낸 책에서 지도를 가져온 것인데 그 당시에 그 철로가 이렇게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경인선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인선이 33.2km고요. 차례로 경부선, 경의선, 신의주까지 가는 거예요. 군산선, 경원선, 함경선이 있는, 함경선은 되게 크죠? 길죠? 그래서 이렇게 철도가 뻗쳐져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제 총독부가 식민지 조선에 이렇게 철도를 놔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터인데 우리는 짧은 여기 경성에서 인천까지 이 구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선은 처음에 개통할 때는 시속 10km였답니다. 시속 10km면 제가 뛰어도 시속 10km는 더 나오지 않을까요? 전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3시간 20분 동안 걸렸대요. 왕복 6시간 40분. 갈아타고 타고 한 7시간. 증기기관차 4량, 객차 사람이 탈 수 있는 6량, 다음에 화차 28량, 혼합 차량으로. 요새는 우리가 역에 사람을 태우는데 짐을 싣거나 뭐 석탄을 싣거나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렇게 혼합 차량으로 투입했답니다. 그런데 1900년에 서울까지, 이제 노량진이 아니라 서울까지, 경성에서 인천항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때는 배로 늘어납니다. 시속 22km. 그래서 시간도 아주 많이 단축이 되죠. 이렇게 시간이 단축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만에 3시간 20분에서 1시간 45분으로 이제 인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KTX 여기 생기고 KTX가 가니 안 가니 거기. 그게 뭐 KTX가 생김으로써 전국의 일일 생활권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철도가 생긴다는 건 그 철도의 출발역과 종착역이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여러 역들, 그 연선들 안에 주민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철도는 그런 것들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결국 일본이 그렇게 우리가 니네 철도도 놔줬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그 한반도 그 위에 중국, 일본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한 거죠. 제국의 판도와 경계의 실제적인 확장, 그게 목적이었을 거고요. 또 그 당시에 식민지 조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수월히 통치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철도는 아주 중요한 또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심상지리를 제공하는 유용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또 철도 부설은 여러 종류의 답사와 여행을 가능하게 한 것. 물론 출퇴근만을 위해서 출발역과 종착역, 거기에 사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살고는 있지 않지만 데이트를 위해서, 이동을 위해서 그 철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조선여행 안내기라는 책을 철도국에서 내는데, 이들이 그 당시에 총독부가 얼마나 치밀하게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고 또 관찰하고 있었는지를 이 책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설편 위에 볼까요? 빠르게 읽어보면 위치, 지세, 기후, 행정구획, 교육, 사회사업, 산업, 역사, 풍습, 연중, 행사, 뭐 동물, 식물, 철도, 뭐 차창에서 본 조선의 지형, 저런 것도 있어요. 여행에서 주의할 일까지 20가지 항목으로 개설편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철도,
개설된 또 중간에 연선들, 간이역들까지를 포함해서 책 한 권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여행 안내기에 보면 관광자원의 유형과 구성요소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당시에 철도가 가는 곳에 관광자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자연적 관광자원 안에 어떤 구성요소들 이들이 살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뒀습니다. 문화적 관광자원, 사회적 관광자원, 그다음에 산업적 관광자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인천은 우리가 데이트하면서 거기 가서 뭐 산업을 하고 뭐 사업을 할 게 아니잖아요. 맨 마지막 위락적 관광자원입니다. 위락적 관광자원에는 수영장, 놀이시설, 레저타운, 낚시터, 카지노, 보트장, 뭐 주제공원, 골프장, 스키장 이런 것들이 위락적 관광자원 안에 들어있고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도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할 거니까 위락적 관광자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조선여행 안내기에서 소개되어 있는 위락적 관광자원은 모두 7곳입니다. 대구의 동천유원지, 경기도 시흥의 안양수영풀, 수영장이에요. 인천의 조탕,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인천의 조탕입니다. 평양의 골프링크, 평북 의주의 백마수영장, 함주의 태조스키장, 명천의 명천스키장. 그 당시에도 스키장이 있어요. 사진을 보면 그 슬로프 자체가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거나 그렇지도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뭐 리프트가 잘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키 타는 사람들이 있고 중간에 나무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지만 어쨌든 슬로프도 잘 정돈되어 있는 스키장이 있습니다. 월미도에 있는 해수탕, 조탕이라는 게 조수 간만의 차를 활용해서 수영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조탕은 수영장과 또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 매점, 오락시설, 그리고 숙박시설까지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탕의 모습입니다. 숙박시설이 있고요. 저 안에 무대도 있고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하네요. 저리 가는 거예요. 자, 일단 그 이해조의 빈상설이라는 작품에 보면 주인공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암초에 걸려서 조난을 당하는데 그래서 올라온 곳이 인천항입니다. 인천항은 여기가 조선이야 외국이야 할 정도로 외국인이 많이 있는 국제 항구고 또 항구가 있는 곳이니까 일자리도 많이 있는 곳으로 형상화되어 있고요. 또 모란병에서는 항구니까 드나드는 외지인들도 많고요. 그래서 인천은 색조가가 많은 유흥의 도시로 묘사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또 치외법권이 존재하는 곳이고 치외법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도 많이 벌어지고 어떤 권력 관계들이 분명해지고 하는 공간으로 인천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최찬식의 해안 이 작품은 그 인천이 아주 주된 배경으로 줄곧 등장하는데 서울의 학교나 학교의 학생들이 원족이나 견학을 오는 장소로 인천이 등장합니다. 원족은 월원발족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소풍입니다. 소풍. 피크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소풍 갈 때, 그리고 수학여행 갈 때 어디 지금처럼 뭐 해외에 가거나 뭐 제주도까지 가기는 어려우니까 인천에 가는 건 아주 큰 호사였던 겁니다. 인천이 그런 곳이었고요. 그렇지만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거칠고 아까 앞에서 살펴본 작품처럼 색조가 많은 도시이고 그래도 일자리가 있어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여자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기회의 땅으로 어떤 직업군이든지 간에 그런 곳으로 인천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사진입니다. 학생들이 원족 온 거예요. 인천으로. 월미도로 원족 온 겁니다. 이 학생들의 얼굴을 보지 마시고 저 멀리 원경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인천 조탕입니다. 여기 큰 월미도의 수영장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풀도 만들어 놓고 숙박시설도 만들어 놓고 했던 곳이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은 우리가 해수욕을 하러 월미도에 가거나 수영을 하러 뭐 인천에 가지는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런 해변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산책도 나오고 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란 작품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작품은 아주 짧은 단편 소설입니다. 소설가 구보가 집을 나와서 서울을
띄엄띄엄 다니는 거예요. 뭐 다방에도 갔다가 서울역에도 갔다가 친구들도 만나고 그 하루의 일과를 쭉 따라오는 소설인데 지금 식민지 경성이 서울역입니다. 9번은 경성역에서 애인과 놀러 가는 듯한 동창을 만납니다. 어디가? 월미도로 간대요. 그랬더니 구보가 무엇을 상상하냐면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시각에 월미도로 떠나는 그들은 적어도 오늘 하루를 그곳에서 묵을 게다. 구보는 문득 여자의 발가숭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애무할 그 남자의 야비한 웃음으로 하여 좀 더 추악해진 얼굴을 눈앞에 그려보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다. 아까 그 1899년에서 1900년 그래서 3시간 20분에서 1시간 40분 정도로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했지만 지금처럼 역에만 가면 뭐 10분 간격으로 30분 간격으로 기차가 늘 다니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가면 저 분명히 돌아오지는 못할 텐데 찍고만 오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러면 하면서 구보가 혼자서 상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도 내 안에 그 주인공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 소설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경인선이 개통된 이후에 인천은 당일치기 행락지로서는 아주 고급한 그리고 아주 착심하고 결심하고 가야 되는 뚜렷한 아까 우리 데이트의 목적이 뚜렷한 목적 여기 포함되는 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데이트 코스였습니다. 그 월미조탕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야말로 인공 낙원과 같은 수영장도 있고 무대도 있고 수영장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작은 수영장도 있고 큰 수영장도 있고 또 해수욕장에 캠핑존이 생겨나고 그래서 월미도는 우리 근대 소설에서는 주로 쾌락과 욕망 일탈의 장소로 월미조탕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월미도 노천 해수욕장입니다. 지금 보면 와 월미도에 이런 곳이 있어 싶을 정도로 진짜 뭐 그 동해안이나 남해안처럼 충분히 해수욕이 가능한 그런 공간처럼 보이죠. 노천 해수욕장이고요. 이건 월미조탕 아래에 있는 큰 수영장입니다. 바닷물을 그대로 끌어들여서 이 안에 수영장처럼 만든 거예요. 진짜 한용운의 말처럼 몸에 착 달라붙는 수영복들을 입고 있네요. 자, 이거는 소수영장입니다. 아까 바닷가에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이 밖이 대수영장이고 월미조탕 바로 아래에 붙어 있는 소수영장입니다. 1920년대, 30년대에 이런 풍경이 있었다는 것 아셨나요? 이게 월미조탕, 그러니까 그 목욕탕의 풍경입니다. 목욕탕 치고는 아주 크죠, 그렇죠? 건물도 되게 이국적으로 만들어 놓았고, 네. 왼쪽이 지금 본 월미조탕이고요. 오른쪽이 그 외국인들과 그 부유층들을 위한 호텔입니다. 목욕하고 호텔에 와서 자고 밑에 가서 수영하고 아주 원스톱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월미도 인천을 찾다 보면 비교해서 나오는 공간이 원산입니다. 경원선도 있었거든요. 철도가 원산까지도 갔었거든요. 근데 문학 속에 월미도가 아주 타락한 공간으로 주로 떠올려져요. 조탕의 물은 깨끗하고 온천이니까 차가운 이미지가 아니라 불결하고 뜨거운 물로서 익명의 몸이 부딪히는 공간. 이런 식의 묘사 그리고 그런 이미지가 아주 강합니다. 원산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거기는 아주 조용하고 고급하고 외국인들과 부유층들이 오는 휴양지로 그려져 있습니다. 인천은 그 당시의 인천은 근대 소설 속에 나오는 인천은 식민지 중산층의 무교양, 속물성, 경박함 이런 것들이 아주 환기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주 팽배한 도시. 그러니까 거기에 데이트를 간다는 것 자체도 결국은 이런 것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월미조탕이 1938년에 폐업합니다. 지금이랑 상황 아주 비슷합니다. 신의주에서 선박을 배를 타고 인천에 입항한 성원이 호열자, 콜레라, 복균자로 판명이 되고 막 그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과 고기잡이를 금지시킵니다. 사람들을 모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2019년, 2020년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입국하지 못하게 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갖고는 잠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가 괜찮을까 해서 다시 오픈했다가 다시 퍼져서 결국은 10월에 아예 폐업하고 마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엊그제 저한테 온 계속 안전 안내 문자 오잖아요. 그걸 이렇게 캡처한 거예요. 보면 잘 보이시나요? 보면 맨 위에 이건 종로구에서 보낸 거네요. 15번째 외국인 확진자 발생. 그 아래에 보면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행동요령. 그 밑에 영국 유학생 또 확진자가 나온 모양이에요. 그 밑에 보면 또 해외 입국자, 또 그 밑에 보면 미국 입국자. 그냥 계속 해외에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배를 타고 오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꾸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비행기겠죠?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철도가 놓여지고 인천까지 3시간 반이 걸리던 걸 1시간 반 만에 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오락시설들이 생기고, 희희낙낙 좋은 일들이 만들어지고 데이트 코스도 개발됐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선박을 통해서 콜레라가 만연하고 결국은 폐업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람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빌리티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이동성과 유동성 자체가 지금 21세기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늘 긍정적인 또 낙관적인 전망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도 지금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단순히 그 기술의 발전에 열광할 것이 아니라 모빌리티의 불평등이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모빌리티의 불평등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두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빠르게 가고 싶다고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동성 자체도 격차가 있고 또 사회적 계층에 따라서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 것인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학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한다고 해요. 하면 되지 뭐. 집에 노트북 가지고 하면 돼요. 집에 노트북 없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있어요.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곳에 살고 있거나, 그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모빌리티의 발달로 또 정보 기술의 발달로 좋아진 것 같지만 그 안에 또 여전히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고민들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시대에 모빌리티 사회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평등하게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